안녕하십니까. 예, 사진하고 많이 다르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화장이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잘 나오더라고요. 오, 역시 화장빨. 제가 금융 시스템을 한 10년 정도 만든 게 2년이 돼서 그런지 이제 자꾸 이제 금융과 관련된 일들이 저한테 자꾸 많이 엮이다 보니까 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익숙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레거시 코드도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런 자리를 가져봤습니다. 우선은 목차는 개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 주로 이제 서비스 만드는 것들, 제가 CTO를 했던 회사들이라든지 근무했던 회사들 경험을 가지고 이제 어떤지에 대한 거, 그리고 기술 부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가 기술 부채를 바라볼 때 이제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완성도랑 적시성이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여지껏 대응해 왔던 것들, 그 다음에 이자내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묻기를 기술 부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견이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면은, 자기는 똥 싸는 코드가 없다. 빨리 자신있게 손을 드십시오. 저는 오래 근무하셨다. 그러시면은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부채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런 부채라는 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좀 다른 시각으로 부채를 한번 접근해 보자는 시도가 이번 발표의 이제 아젠다입니다. 왜 없애지를 못하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들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한번 피력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외국계 스타트업에도 근무를 했었고, 한국에서 시작하는 그런 스타트업에도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일정 궤도가 올라간 그런 회사도 좀 근무를 해봤었고,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덕트 만드는 걸 했던 회사들도 있었는데요. 거의 대다수의 회사에서 제가 본 풍경은 이 사진이 정말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다수에 보면은 사장님은 정말 열심히 설득을 하시고요.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를 계속 던지세요. 아니면은 좀 조직이 큰 데들은 BD라고 하죠. 비즈니스 디벨롭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일즈 디비전에서 굉장히 많은 걸 가져와 가지고 개발팀하고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다수의, 저는 이제 개발팀에 있었겠죠? 그러면 제 반응은 딱 이렇습니다. 딱 사진에서 어떤 스탠스인지가 딱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입장이 됐을 때 바라봤던 개발자들도 딱 저와 똑같았습니다. 요 스탠스 이제 사진만 보셔도 딱 느낌 오시죠? 그죠? 그런 환경에서 이제 개발이 됩니다.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거의 대다수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거의 대다수의 이제 스타트업들은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만든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한 것들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서 또 새로 빌드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하면서 서비스가 디벨롭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기 그 대기업 계신다. 스타트업 말고 한 분. 그럼 거의 대다수 스타트업 계신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상적인 사이클로 개발팀이 잘 돌아가고 있다.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이거는 제가 외국 회사에도 조금 근무를 해봤었는데 외국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심지어 그 회사도 이런 메저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들도 레가시 코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지만 그거 어떻게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좀 바꿀 예정이에요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디베이트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개발팀에서는. 예.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저는 스타트업들은 다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스플린터라고 그러죠. 예. 100m 주자가 옆에 있는 사람 봐가면서 뛰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예? 예. 앞만 보고 자기 레인하고 이렇게 보고 지금 0.1초라도 단축시키려고 뛰느라 바쁘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거의 대다수 스타트업, 크고 작은 거 상관없는 스타트업들의 거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안 그런 스타트업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유 있고 막 이런 데들은 제가 멘토링 했던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뭐 기술 부채고 나발이고 뭐 다 소용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예. 여기 있고 뭐 워라밸 끝내주고 막 정말 그 재택근무 없던 시절에도 이제 되게 출퇴근 자유롭고 막 카페테리아에 과일이 흘러넘치고 막 엄청나게 좋았던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현실이죠. 자, 그렇게 주구장창 막 열심히 달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 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테스트 커버리지라든지 이런 게 좀 모자랄 수밖에 저는 없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전거를 타고 우리는 어딘가를 가야 돼요. 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바퀴 이렇게 못 만들고 이거라도 지금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네모란 바퀴가 이게 잘 안 굴러간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 우리도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드상에 뭐가 문제고 이게 그 왜 리팩터링의 마틴 파울러가 그 얘기했었죠. 배드 스멜이라고. 그죠? 스멜이 이렇게 개발자는 그걸 맡을 수가 있죠. 그죠? 예. 물씬 나요. 예. 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이렇게라도 지금 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걸 나쁘다고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린 다 이걸 만들려고 하죠. 만들고 갈아 끼려고 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는 괜찮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면 돼요. 예. 근데 이게 100km랑 200km 저 네모난 바퀴 가지고 달리고 있으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동그란 바퀴도 갈아 끼기가 정말 힘들어요. 현실이에요. 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기술 부채가 차곡차곡 쌓이는 이유가 있죠. 네. DDD 많이 하시죠?
DDD 안 하세요? 아, 그 도메인 드리븐 디벨롭먼트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 DDD 아닙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여기 이게 풀네임으로 일부러 적었어요. DDD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DDD 하시는 분? 아, 저기 좋은 DDD 말이에요. 아, EDDD. 아, EDDD. 오케이, 오케이. 예. 거의 그 외국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스택 오버플로우를 만든 친구거든요. 한국에 왔을 때 잠깐 만났는데 그 친구랑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저녁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스택 오버플로우 지금 뭐 엄청난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들었은 초기에는 ASP.NET으로 페이지 만드느라고 일주일에 7일 동안 일을 했대요. 맨날 11시에 퇴근하고. 예. 힘들어 죽는 줄 알았대요, 진짜. 요즘은 근데 야근 안 한대요. 한국 갔을 때는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라드라고. 그 초기 때 직원인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은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도 고생해서. 예. 예. 한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야근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 구글이에요. 예. 근데 전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이게 생활 패턴의 차이였던 게 제가 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밸리를 정말 거의 한 15년 넘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보면은 제가 외국 회사에 있을 때도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 거의 2시간 내에 답변이 와요. 예, 분명히 오밤중 시간 아니면 막 새벽 1시, 막 밤 12시 이런 시간대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 캘리포니아의 그 시간대에 메일이 날라와요. 예, 걔 업무 관련된 것들이라서 걔가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친구들 보면은 4시, 4시 반 되면 사무실에 거의 없어요. 예, 출퇴근하는 그런 예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있기 이전이죠. 그럴 때 그 친구들 보면 4시, 4시 반 되면 다 퇴근해요. 사무실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예. 저 때문에 가서 호스트하는 친구가 남아서 있다가 이제 끝나고 저랑 이제 식사하러 가고 막 그런 정도였지, 나머지 직원들은 거의 방에, 룸에 다 비어 있어요. 4시나 4시 반 정도 되면. 예. 그리고 가서 애들 픽업하거나 이렇게 집에 가서 애들 재우고 나서 7시, 8시쯤 되면 다 로그인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퇴근하는 것만 본 분들은 워라벨이 좋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는 얄짤없는 게 자기 업무 롤에 대한 게 딱 명확하게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는 휴가고 뭐고 상관없이 그 일은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휴가 가서든 안 가서든 자기 일 땜빵이 누군가가 해주든지 아니면 그 일 빵꾸 나게 되면은 그 로그인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예. 싫어합니다. 예. 아침에 가서 이렇게 띡 됐더니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랬더니 시큐리티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저기 박스에 딱 담겨져 있더래요. 그냥 지금처럼 되게 나쁜 시즌 아닌데 이제 이슈가 걸리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 발생을 하고요. 넷플릭스에 있는 제 친구는 옆에 있는 엔지니어가 잘리는 걸 봤는데 그 로컬에 있는 서버들 한 이렇게 렉에다 이렇게 많이 꽂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 선을 자르더래요. 서비스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단절이나 이런 거 됐을 때 이제 이제 시스템이 페일오버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거기서 그렇게 선을 자르더래요, 직접. 안 돌아간다고. 알았다고. 로그인이 안 됩니다. 로그인이 안 됐어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이제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보시는 이제 모래시계처럼 이게 계속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자기 맡은 부분에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게 거의 일상다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저는 좀 이게 부채가 나쁜 거예요. 예, 나쁜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 담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피지 않습니까? 예, 술은 많이 먹으면 간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예, 그 간경화도 일으키고요. 되게 나쁩니다. 하지만 피곤할 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또 가시잖아요. 그죠? 예, 나쁜 줄 알면서도 다 하시잖아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 술을 전혀 안 드신다. 아, 예, 그러실 수 있죠. 예. 혹시 담배 피시나요? 저러면 제가 설득할 능력이 없어지는데, 아씨. 괜히 물어봤어. 아이. 자, 근데, 자, 방금 같은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부채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데, 저는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안 생기게 계속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완성도 높은 다큐멘테이션이라든지 테스트 커버리지라든지 뭐 그런 정성적인 평가라든지 정량적인 그런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오류를 찾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하는 과정들을 전부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완성도를 못 갖추더라도 시장에 릴리즈를 해서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준다고 하면 어느 쪽에 서비스가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스타트업에서 죽을 똥살똥 일하는데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리고 회사가 적자가 5천억이래. 5천억은 그래도 뭐, 어떻게든 살거든요? 대마불사라고? 그러니까 거긴 그렇다 치고, 자, 한 4, 50억으로 합시다. 그건 좀 힘들거든요? 예. 4, 50억으로 합시다. 마이너스가 40억이래. 그리고 우리, 예? 예. 예, 4, 50억 진짜 힘듭니다. 예. 1,000억, 2천억 마이너스는 살아요. 어떻게든지. 돈 집어넣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려요. 근데, 30억, 40억, 60억, 이건 진짜 애매합니다. 죽기 딱 좋아요. 예. 런웨이가 막 2달밖에 안 남고 그러면은 막, 이제, 사장이 그런 얘기를 이제 타운홀 미팅에서 막 하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거 진짜 스톡을 포기해? 빨리 튀어? 이 사태를 벗어나야 돼?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이거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죠? 인간이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여러분의 선택은? 자, 이게 1번, 이게 2번. 자, 그래도 1번이다. 야, 다 2번이에요? 이러면 재미가 너무 없잖아요. 거기 검은 옷 입으신 여자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서비스를 만들고 밤새 가면서 코드 보면서 그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회사의 성공도 있지만, 저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제 생활을 유지를 하기 위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6개월씩 주 3일씩 1시간씩 막 지하철 타고 막 교육하러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예. 거의 6개월 동안 저녁 생활이 이제 없이 살았죠.
또 다른 스터디도 한 3개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 나도 이제 그 QA 워크샵도 하고, 퀄리티 어트리뷰트도 좀 뽑아보고, 그걸로 이제 아키텍처 문서도 만들고, 막 이래야지 막 그렇게도 하고. 그거 가지고 모델링 한 거 이제 UML 노테이션 써가지고 참 문서 만들고 막 다 해가면서 그렇게 설계하고 개발을 하고 싶었죠. 테스트 케이스도 엄청 만들고 그래가지고 퍼펙트.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미들웨어 만들던 그런 회사였는데. 아쉽죠. 굉장히. 굉장히 이상적이고 되게 좋을 수는 있는데, 저는, 되면은 이 3권이라도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지껏의 경험으로는. 자, 거의 그런 기술 부채에 대한 거의 대다수의 개발자들의 대응은 저는 이 방망이 깎는 노인을 벗어나는 개발자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잘 만들고 싶고 잘 고치고 싶고 좀 더 유연하고 그런 좋은 아키텍처의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개발자는 봤어도 기술 부채라고 인식한 걸 갖다 대강대강 만들어서 해결해야지 하는 개발자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운이 좋았고 제 동료분들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개발자들은 다 이런 방망이 깎는 노인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케이스랑 여러 회사를 경험하고 나서 느꼈던 거는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을 때 조금 말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와서 드는 후회예요.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도 잠깐 봤었죠. 이렇게 해서 우선 런칭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개발팀 충원도 할 수 있고 사람 좀 더 뽑아주세요 했을 때 회사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악순환이 계속되면은 개발팀도 확장을 못하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선 안 팔리는 대로 지금 이제 방망이는 계속 쌓이는 거죠. 우리의 코드가 쌓이듯이. 이게 과연 내가 그때 적절한 대응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회사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랑도 이게 귀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와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근데 수필집이거든요.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랬던 수필인데 이 방망이 깎는 노인 정말 제가 이제 개발자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저런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존경해요. 항상 최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필립스 옛날 이제 광고 문구 중에 그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씩 만드는 것들이 쌓여서 결국 명품이라는 걸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플을 IT 회사라고 요즘 분류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해요. 애플을 어떤 회사로 분류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회사로 분류하는지 아세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샤넬이라든지 이런 백들이 보통 1년에 6차례에서 4차례 이상을 가격을 인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삽니까? 안 삽니까? 통계적으로만 하면 계속 사주고 있어요. 이런 회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명품 회사라고 그러죠?
애플은 뭐 하나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제가 여지껏 봤던 제품 중에서 맥미니? 맥미니 빼놓고 가격을 항상 올라가는 제품들밖에는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아이폰도 그렇고 뭐 애플워치도 그렇고 패드도 그렇고 예, 가격은 계속 올라가. 근데 또 다 사죠. 이거 명품 회사랑 거의 같은 반열인 거죠. 예. 보통은 IT 제품들은 가격도 계속 저렴해지고 클라우드 비용만 하더라도 계속 그 똑같은 컴퓨팅 파워들은 계속 매년 반감기 가까이씩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가격을 올리는데 계속 잘 팔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반열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들이 진짜 디자인 하나 요만큼 차이 나는 거,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그 하나 패드랑 노트북이랑 그 간단하게 연결되는 거 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이 이거 애플은 역시 달라 이런 느낌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돈을 계속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까지 되려면은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또 이제 아까 했던 얘기에서 또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인들이 이제 회사에 되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애플 자기 이제 매니저가 애플 아이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팀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자기는 잡스 생전에 아이폰 발표회 할 때 너무 심장이 조마조마했대요. 왜 조마조마했다는지 아십니까? 안 되는 것도 많고 안테나를 무대 뒤에서 안테나 이렇게 살짝 바꾸잖아요. 안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안테나 들고 이 짓을 하고 있었대요. 스크린 뒤에서. 예, 그렇게 해서 발표를 마무리하셨대요.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엔지니어들 전부 통신회사, 제가 이제 통신 시스템도 한 2년 정도 만들었었는데, 보면은 망장비에 이렇게 연동하고 그러는 것들이 거의 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들이에요, 진짜. 예. 그냥 계속 노가다. 테스트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안 되면 다시. 제가 이제 일본에 LTE 모뎀 납품했을 때였는데, 그때는 한 1년 8개월인가를 계속 동일한 테스트를 한 100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씩 출장 가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 처음 만들 때는 다 지금의 아이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 만드는 제품이니까. 그리고 왜 그 이후로도 왜 홀수번은 걸러라. 홀수번은 거르는 게 정답이다. 막 이런 얘기 나왔던 게 새 피처 만드는 것들에서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짝수번째는 이제 안정화 버전도 나오고 거의 새 피처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대단한 회사도 명품 반열에 든 그런 제품들도 이것까지 이제 버티는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정말 어느 선까지 내려가냐, 어느 선까지 올라가냐가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영끌이다, 뭐 비투다, 뭐 이런 얘기 미디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금 뭐 2030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스타트업은 영끌에다가 비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방망이를 깎고 있는 이 순간에도 회사는 돈이 나가고 있죠. 투자금이 야금야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타트업 대표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한 달에 고정비로 나가는 돈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됐을 정도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예.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은 영끌에다가 B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투자받은 돈들 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 와중인 거죠. 정신없이. 예. 그리고 이게 뭐 빚내서 투자를 하고 뭐 그러는 상황인데 그것들조차도 저는 이게 빚이라는 거를 갖다가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회사 스타트업 사장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진짜 운명 공동체를 하고 있는 개발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빚이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은, 네. 그러면은 저는 저희가 방망이 깎고 있던 것들 중에서 일부 팔 수 있는 것들은 시장에라도 내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선은 회사의 규모라든지 회사 비즈니스에 따라 정말 달라진, 저는 이 선이 같은 회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회사들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었어요. 네. 어디서는 이게 부채로 잡힐 수 있는 것들이었고 어디서는 이게 부채라고 안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자산으로 잡는, 자산 중에 자본이랑 부채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본으로 보는 데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자, 여러분들 빚내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뭐 전세 보증금 뭐 대출도 받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금 상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만 내는 것도 있죠. 근데 원금도 안 내고 이자도 안 갚는 대출이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런 상품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자, 그런 상품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것들을 이자 상환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지 빚도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자가 뭐냐? 우리 시스템에서 조금씩이라도 고치는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자를 계속 안 내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혹시 전세 대출 해보신 분? 자기 지금 나와서 혼자 사는데 전세다. 저기 빌리신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 그거 이자를 한 달 안 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잡혀가요? 아니, 뭐 이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셨나요? 네? 그렇죠. 가상금리가 붙어요. 그죠? 그러면 법정 최고 이율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죠. 싸게 빌린 돈인데. 그죠? 그리고 그렇게도 안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런 분들 오시죠. 네. 그 은행에서 채권을 팝니다. 네. 채권 추심 회사에. 그러면 이제 어깨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험한 꼴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빚을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이자는 확실하게 내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이 기술 부채라고 하는 것들, 테크니컬 디베이트라고 용어도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제 이제 페북 지인분이 되게 좋은 얘기를 또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서 올리신 걸 보니까 후불 코딩이란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저는 기술 부채보다는 후불 코딩이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듣기에.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기술 부채라고 했을 때는 잘 도드라나지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거. 후불 코딩이라는 거죠. 후불이란 뭐냐? 코드 나우, 페이 애프터. 언젠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이자를 내기 위한 활동이 전제가 돼야지 부채도 계속 질 수 있다. 그 재미난 것도 알려드리면 은행권은 빚을 빌려서 갚아본 사람들한테 더 많이 대출을 합니다. 재밌는 시스템인데, 그리고 이제 막 부채가 아까 얘기했죠. 빚이 5천억인 회사는 어떻게든 산다고. 빚이 5천억이면 1,000억 정도는 더 대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빚이 6천억이 돼요. 6천억이 되면 또 그걸 살려야 되니까 2천억을 또 추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런 회사가 아닌다면은 이런 리팩토링을 하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원수가 적지 않습니까? 이거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당 모듈에 대한 메인터넌스를 하는 사람은 거의 대다수가 한 명이에요. 그게 거의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6개월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코딩을 못 해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된다? 메인터넌스가 안 되는 코드가 돼서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나는 메인 코딩을 하고 라든지, 아니면 가끔 내가 휴가 갔을 때는 그 친구가 내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코드에서 코드 만들어서 테스트 통과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자를 소액이라도 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은행의 메인 비즈니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그 큰 은행도.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들은 작은 회사의 작은 시스템이든 큰 회사의 큰 시스템이든지 그게 멈추면 회사가 망하는 시스템들이에요, 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갔을 때의 리스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이 거의 대다수의 회사들이 없어요. 이걸 리스크라고,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거의 안 해요. 코드라든지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조금씩이라도 해서 로테이션을 주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은 해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를 자꾸 주는 그런 액티비티를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고가 딱 터졌을 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런타임 환경의 그런 시스템 리소스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여유 있게 도는 그런 시스템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거기다가 프로파일러를 꽂아서 지금 상태 디버깅을 해본다든지 다른 툴을 뭐 써가지고서 지금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디버깅을 해본다든지 그런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그런 거 갖다가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로그나 이런 것들은 그때 그 상황에 그 케이스가 아니면 동일한 로그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디버깅 할 수 있는 스콥을 줄여주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우선 테스트 케이스에 작성해서 돌았던 놈들은 제외하고 안 했던 놈들부터 우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저는 이거를 이자를 낸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얼추 하여튼 갖은 그런 후불 코딩을 막 해놓은 와중에 그래도 조금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제 원금 상환하셔야죠. 그죠? 이자를 계속 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자는 생돈 나가는 건데. 그럼 이제 원금을 상환을 해서 이자 나가는 걸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리스트럭처링 관련된 것들이 이제 좀 진행이 좀 돼야 되겠죠. 제가 봤던 어떤 회사는 로그인을 하는데 콜스택이 24번을 거쳐요. 레스트 콜만 24번이에요. 서비스가 엄청 많죠? 네. 그 서비스 모듈만 막 7, 8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콜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네. 다 따져보면은, 네. 이거 충분히 백엔드에서 머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퍼서드 하나를 더 가지고서는 그렇게 처리해도 캐싱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구조상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구조를 변경을 시켜주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근데 굉장히 큰 변경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리스트럭처링이 좀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인수인계가 이렇게 여러 번 됐던 그런 코드들을 보시면은 특히나 게임 회사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 콜이 안 되는 메소드들 있는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사람이 못 찾아요. 그럴 때는 스태틱 어널리시스 하는 그런 툴들 이용해서 그런 코드들도 이렇게 좀 찾으시는 게 되게 좋은데, 이게 왜 제가 그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인데, 그 나이트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저렇게 한 번도 콜이 안 되던 그런 코드들이 있는 블럭들이 있었는데, 그 블럭에 갑자기 이제 런타임에서 이제 어떤 조건들 변경으로 인해서 그 로직을 타버린 거예요. 전혀 메인터넌스도 안 하고 있던 그 로직으로 투자를 막 수십 수백 번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파산 직전까지 마이너스가 났어요. 선물이라든지 그런 옵션 같은 그런 금융 상품들은 이 레버리지라고 그래가지고 투자 금액이 1000억이면은 한 뭐 100억 정도 가지고 100억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옵션 같은 경우는 더 하겠구나. 뭐 1% 가지고도 1000억을 갖다가 이렇게 배팅을 할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가 엄청 큰 그런 상품인데, 이런 파생 상품 트레이딩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한번 주문 잘못 들어가면 거기서 마이너스가 나면은 이제 한순간에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지도 않은 로직을 탄 거죠. 런타임에. 여러분들 코드 중에도 이렇게 런타임에 그런 것들 변경될 수 있는 코드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코드들이 어느 순간인가 튀어나와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데, 그게 되게 크리티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제일 많이 봤던 것들은 되게 오래된 시스템들, 이제 여러분들이 레가시라고 알려진 그런 시스템들, 뭐 델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시스템으로 된 것도 있었고, 제가 항공 시스템 설계하러 갔을 땐 코바로 돼 있는 시스템도 있었어요. 영국 회사가 제작을 한. 지금은 안 쓰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시스템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혹시 코바 아시는 분? 빨리 손 들어. 정말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것들을 이해를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지금 현재 거의 없어요. 아예 못 들어보신 분도 많단 말이죠. 그런 시스템들 계속 남겨둬야 되면 지속적으로 메인터넌스 비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개발자 수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특히나 항공 쪽 그런 시스템들은. 자,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메인터넌스를 해서 뭐 자바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웹 기반의 그런 분산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스트럭처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시스템의 변경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안전망이라든 것들을 갖다가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변경이 좀 들어가셔야 돼요. 워낙 큰 변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런 리스트럭처링 하거나 그 다음에 지금 마이그레이션 하는 대상에 대한 것들도 중요도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비즈니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들은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의 리스크 범위인지를 갖다가 식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감당 못할 리스크라고 판단이 되면 마이그레이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충분히 테스트도 진행이 돼야 되고. 예. 그냥 우린 다 자바예요. 이래가지고서는 뭐 자바로 다 바꿔야 된다. 그건 위험한 생각이세요. 예. 옮길 수 있을 때 옮겨야 되는 거죠. 예. 시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안전망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 회사가 감내를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일 때 마이그레이션 하셔야 돼요. 자, 부채 정리를 하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사람이 그거를 하나하나씩 고민을 해가면서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툴이라든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최대한 이용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디버깅 스콥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직에 대한 테스트는 이게 개발자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에셋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셋에 대한 투자가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도 이런 빌드 시스템에 이런 거 자동화 안 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크리티컬한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동 배포합니다. 빌드에서 뭐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만드는 것까지는 해요. 하지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등록한 다음에 배포는 사람이 아직도 수동으로 하는 데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이제 일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든지 막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팀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파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개발팀뿐만 아니라 영업팀, 마케팅팀,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모르고 있다가 뭐 옮겼다더라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그 자료 조회 안 된다 막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팀 코드만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의 대다수의 모든 부서에다가 왜 옮기는지 언제 옮기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역시 부채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부채인 거예요. 리스크죠. 새로 생성된 리스크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QA 시간에 또 열띤 토론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